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9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련의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언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우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저희 월요일인데요. 저희 월요일이다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보고서가 없고 저희가 금요일에 있는 거 다 대방출을 하고 헤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미디어 스크랩 위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미디어 관련 뉴스가 너무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사고 치신 분들이 많아서 할 이야기는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가장 오늘의 핫 이슈가 모두들 말하기를 MBN과 홍준표의 싸움이라고 해서요. 이 관련된 내용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기사를 사실은 주말 내내 거의 뉴스를 안 보고 직거래를 해서 저 제대로 몰랐는데 카톡이나 이렇게 그 텔레그램 같은 거에서 조금씩 나오는 것들만 봤는데 지금 와서 보다가 제가 혹시 소화를 못하면은 봉우 씨나 나은 씨가 옆에서 거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릴 거는 MBN 그 홍준표 싸움인데요. 이게 사정은 어떻게 된 것이냐 보니까 일단은 보도 자체는 MBN에서 잘못한 거 맞네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성희롱 가짜뉴스를 보도했다면서 지난 2일 오전 9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 무기한 그 MBN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를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날 오후에 MBN이 같은 날 오후 3시에 정정보도문을 냈습니다. 오늘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MBN 취재진에게 마이크를 빼라, 당사에서 나가라고 한 일로 좀 시끄러웠죠. MBN이 가짜 뉴스를 보도했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희 입장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밝힙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 MBN 온라인 팀은 리오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말한 내용을 리오해도 미투 동참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는 제목으로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 직후 발언의 당사자인 류 전 최고위원은 수년간 당해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MBN 온라인 팀은 오전 9시 18분에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수년간이라는 표현에 대해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MBN 기자를 취재 현장에서 즉각 쫓아냈습니다. MBN이 이후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MBN 출입금지와 취재 거부를 공식화했습니다. 출입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로 정정보도 요청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이의 신청을 생략한 채 취해진 것들입니다. MBN 기자협회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이번 결정에 대해서 언론 길들이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만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수년간 당해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유여회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MBN은 즉시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을 했고 9시 18분에 기사를 삭제했다라고 MBN에서 밝혔습니다. MBN 주장은요. 문제가 된 수년간이라는 표현은 기사 내용을 그 제목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다. 문법적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잠시라도 그 독자에게 혼란을 끼치고 유여회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게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제목 실수인 거잖아요. 보면 제목을 뽑는 과정에서 수년간이라는 말을 집어넣어버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MBN 그래서 텔레비전 방송 보도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온라인 보도로 온라인 나갔다가 이제 바로 뭐 빠르게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정정을 하고 삭제를 한 이런 사건인데 이 정도의 일을 가지고 이제 홍 대표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좀 오버하는 그런 글을 내놨습니다. 일단 홍준표 그 대표가 낸 이 페이스북 이게 뭐 트윗이에요? 페이스북 같은데 예. 굉장히 나는 내 각시와 42년 전인 76년 만난 이후 이 세상에서 자기 각시가 제일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다. 다른 여자를 엿보거나 딴 생각을 품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뭐 이런 소리를 막 했는데요. 사실 이분의 이 말은요. 유여애 씨가 주장하는 성희롱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유여애 씨는 주모라는 그런 표현이 성희롱적 표현이라고 말을 한 건데 자기가 자기 각시를 사랑하든지 뭐 자기 각시가 제일 예쁘든지 이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이렇게 좀 약간 포인트 안 맞는 헛소리를 막 하면서 이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아내만을 사랑하고 다른 여자는 쳐다본 적도 없다.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아도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게 쳐다보냐 안 쳐다보냐의 차원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이제 했고요. 그런 뭐 페이스북도 할 수 있어요. 자기 혼자 무슨 뭘 못하겠습니까? 표현의 자유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MBN에 대해서 지나치다 이 조치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분명히 항의를 했을 거고 그래서 정정보도문을 냈고 삭제를 했잖아요. 그런 정도의 조치를 취했으면은 보통 사실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음해성 보도들이 있었지만은 전에 사실 정정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죠. 네. 그런데 침해설 아직도 기억나네. 조선일보는 뭐 침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죠. 예. 네. 그거 정정했습니까? 삭제 안 했어요, 다. 그랬는데 이제 MBN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출입 금지와 취재 거부까지 선언을 했다는 게 심지어 당사에서 부스를 빼버렸어요. MBN 부스를. 그게 좀 아무튼 이게 놀랍게도 하루에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2일 오전에 그 문제 보도. 정확하게 제목이 류여애도 미투 동참. 뭐 홍준표에게 수년간 성희롱 당해왔다. 이런 제목의 보도였고 오후에 홍준표 대표가 바로 이제 반박글을 올리면서 취재 거부 및 출입금지 선언했고, 뭐 그런 일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바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 민원연의 정책위원 이사이시기도 한 세명대 정의원우 교수가 미디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의 사조직이 아니다. 제1야당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정치 세력 중 하나이고 공당이다. 출입 금지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일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했으면 우린 조중동을 진짜 100번도 더 정말 출입 금지를 했을 텐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허위 보도에 대해서 피해를 입었으면 차라리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더 하셔서요. 뭐라 그러죠? 돈을 더 받으시던가. 왜냐면은 주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 보도를 내리고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문을 요청하고 또 그 정신적 피해 보상도 요청하시고 뭐 그렇게 정상적인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지금 장제원 의원이 했다는 말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2월 있는데 2일 날 그래서 장제원 대변인이니까 수석 대변인이죠. 자유한국당이 그 조치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으로 발표했어요. MBN 너네 이제 끝났다고 못 들어온다고. MBN에 대해서 즉시 당사의 부수를 철거하고 무기한 당 출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 대한 취재를 불허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 및 당직자 그리고 우리 당 추천 패널들의 출연도 전면 거부하겠습니다. 아울러 330만 전 당원의 MBN 시청 거부 운동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가짜뉴스와의 투쟁 수위를 높여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브리핑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MBN 기자들이 항의한 겁니다. 그러면서 설전이 벌어졌는데 그것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MBN 기자가 지방선거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 아닙니까? 했더니 장제원 수석 대변인이 MBN이 길들여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사당이에요? 대표가 페북에 올리면 그냥 돼요? 무슨 공식 논의했어요? 라고 기자가 항의를 했는데 당 대표를 성희롱자로 몰았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모독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 참 너무 속상한 말입니다. 누가 성희롱이라거나 당신이 나에게 한 행동이 성희롱적 발언이에요. 성희롱적 뭐 표현이에요. 이런 행동이에요라고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몰았다라거나 뭔가 내가 그런 범죄자란 소리야?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어적 태도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이런 행동에 있어서 대화가 거의 불가능해지고 제대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러지? 전쟁으로 가는 전형적인 대화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홍준표 대표의 아까 그 발언도 나는 내 와이프만 좋아하고 뭐 예쁘다. 그런 발언과 이렇게 당신이 나를 성희롱자로 몰았잖아. 그러면 자신이 한 행동보다 네가 나를 몬 것에 대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이런 태도도 굉장히 심각한 아무튼 전형적인 행태예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자유한국당 분들은 전체적으로 그 성교육 그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인권 교육을 전체적으로 좀 받아서 최소한 그 언어 사용이라도 정상적으로 주모 발언은 좀 해도 너무하잖아요. 그런 발언은 뭐 정치적인 누구 편을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주모라니 자기네 당의 그 최고위원이었던 사람과 정치적으로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또 게다가 그 사람이 여성인데 여성에게 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뭐 장재원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MBN이 길들여집니까? 언론이 길들여져요? 길들이기라고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것도 웃기죠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 하면 언론 장악하고 있다고 난리치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스스로 언론은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고백해버렸고 홍준표 대표 페북에도 재밌는 내용들이 사실 더 많아요. 뭐 나는 36년간 스캔들이 없었다. 제가 볼 땐 정치인이 아니라 연예인으로 본인을 알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아무튼 뭐 이게 진짜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지금 이 사태가. 아직 안 풀었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이 조치를 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MBN 기자들이 쓴 항의도 참 뭐 아무튼 구구절절하네요. 그 기사가 정당팀에서 쓴 것이 아니고 MBN 뉴스센터 명의로 작성된 기자 이름도 게재되어져 있지 않은 인터넷용 뉴스였다. 지금 그렇다고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그럼 아무튼 그러면서 MBN이 뭐라고 뭐 했네요. 네. 자, 그러면은 잘들 하시고 오늘 아침에 제 뉴스공장을 들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거의 언론 자유를 위협하는 수준의 조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이거 만약에 추미애 대표나 민주당 추미애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봤다고 생각을 해봐라. 난리가 났을 것이다. 지금 홍준표 대표가 했다고 해서 너무 조용한데 이게 다른 언론들도 사실상 공범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평소에 너무 바지를 늘 벗고 있어서 뭘 해도 입으로 뭘 해도 놀랍지가 않은 거죠. 홍준표 대표가 뭘 해도 놀랍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무튼 여러모로 약간 그 정말로 미국의 그 뭔가 트럼프와 썩남이 막상 어지간한 말로는 뭐. 저는 오히려 홍준표 대표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파급이 없다.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확 난리가 나야 되는데 진짜 아니 뭐 그러든지 말든지. 약간 원래 그런데 뭐 배나 활동가 의견이 맞을 수도 있는 게 사람들이 약간 홍준표 대표가 뭘 하면 원래 저런 사람이잖아. 원래 좀 맞잖아. 이런 반응들이 좀 있어서. 자, 두 번째는 YTN 소식. YTN 제가 어제 저희 시민사회단체 그 연대회의가 모이는 이제 사무처장들이 모이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YTN 소식이 한 번도 안 올라왔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논의를 하는 게 굉장히 주요한 공동의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편인데 어떤 분이 한일 역사관 논란, 이 YTN 최남수 사장 논란을 올리면서 이쯤 되면은 민원연이 뭔가를 제안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지 않나요? 라는 얘기가 이제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이제 사실 저희가 먼저 얘기하면 또 막 우리 사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돼서 제가 KM 이후로 너무 질려가지고 이제 지쳐서 말을 안 했는데 스스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단체 분들도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뭐 최남 사장이야 지금 YTN 노동조합은 총파업을 하고 있고요.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래서 지난 2일 금요일에는 이분이 오랜만에 출근을 했거든요. 오랜만에 출근을 했는데 노조원들이 대화를 좀 하자고. 이게 KBS, MBC에서 많이 봤던 장면이죠. 똑같아. 그냥 또 대화 안 하겠다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5시간 동안 퇴근을 못하고 갇혀 있었다. 그래서 최남 사장은 또 이게 폭력이다. 자기를 가둬놨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미디어 오늘이 단독 보도로
어제입니다. 일요일 날 최남수 YTN 사장의 또 다른 논란을 하나를 보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머니투데이 방송 사장 재임 시절이었던 2015년에 네. 기업체 관계자 3명 그리고 본인이 사장으로 있었던 MTN 머니투데이 방송 관계자 3명과 함께 이게 밥을 먹는 자리에서 당시에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의 한일 그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여기서 최남수 사장이 뉴라이트나 다름없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발언을 했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사과하라 그러는지 나는 모르겠다. 헐. 일본군 위안부 이런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전쟁 중에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있던 그 기업 관계자 한 분이 이걸 제보한 거예요. 익명의 제보자가. 그래서 그 기업 관계자가 같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놀래서 이게 거의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거나 뉴라이트 세력들의 여러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해서 굉장히 놀랬대요. 그래서 최남수 사장한테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답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 굉장히 비판의 여지가 논란의 여지가 커질 수 있다라고 주의를 줬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지금 미디어오늘이 이게 이제 당연히 보도해야 되는 사안이라서 단독 보도로 보도를 한 거고 지금 이게 보도가 나가니까 최남수 사장은 심각한 명예훼손이자 왜곡이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배석한 다른 분들이 내가 기억이 난다. 심지어 여성분도 있었다. 여성분이 있었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겠느냐. 아무튼 도대체 그런 생각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성 간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무튼 이분은 전체적으로 저번에 트위터 논란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는 여성만 성분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이분의 전체적인 그 여성관이 좀 이상해요. 이 해명하면서 그런 게 오히려 더 논란이 될 수 있어요. 아무튼 논리 구조에 약간 문제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다른 증언들을 내가 모으겠다. 그 배석자들에게. 근데 더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최남수 사장이 반응을 하니까 이 제보자께서 나도 증거 있다. 나도 증거 모으겠다. 그래서 본인은 제보자께서는 확실하다 이거예요. 내가 너무 기억이 뚜렷하다. 그렇지, 되게 충격적이야. 최남수 사장도 배석자의 증언이 있다면 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아무튼간에 그래서 또 이 최남수 사장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여성관 그리고 노조에 대한 어떤 그 합의 파기, 노종면 기자에 대한 모욕 이것과 더불어 이제는 여성 및 역사관에도 또 하나의 논란이 터진 상황입니다. 지금 일단 그래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역사관 논란이 또 터진 상태인데 오늘 아침에 최남수 사장이 CBS의 김현정 뉴스쇼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로. 지금 최남수 사장이 굉장히 이 반론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딘가에 노조가 인터뷰를 하면은 본인이 반드시 반론 인터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CBS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지금 본인을 비판하는 여러 그 논리들이 여러 비판하는 문제들이 이미 사장 면접 때 본인 사장 면접 때 다 다뤄졌던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질상의 문제, 우리 회사의 사장으로 받아들이기엔 자질상 문제가 심각하다. MB 칭송, 노무현 대통령 비하 칼럼, 거기다 성희롱 트위터 이런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어떻습니까? 부분적으로 좀 당시 지금에 돌아보니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동안 사과를 했습니다. 또 면접 과정에서 지금 노조위원장이 제기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칭송하는 칼럼,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칼럼, 성희롱 트윗, 무노조 경영, 홈쇼핑식의 방송 운영, 한일 역사관 논란, 어제 논란이 된 것까지 이런 것들이 전부 면접 때 이미 다뤄졌다는 것인데 과연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이제 노종면 기자가 이제 반박하는 내용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썼는데 최근에 막 이게 발굴이 돼가지고 단독 보도로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면접에서 다 다뤄질 수 있느냐라고 노종면 기자가 지금 정확하게 해명해라라고 반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거 알고도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줬으면 그게 더 문제죠 사실은. 이사회는 뭐야. 이런 모든 문제점을 알고도 선임했다. 더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아이고 아무튼 네 지금 KBS 부장차장급 기자들이요 황상무 KBS 9시 뉴스 앵커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22기라고 하면 1996년 입사, 그리고 27기면 2001년 입사 기자들인데요. 이분들이 KBS 사내 게시글을 통해서 황상무 현재 지금 진행하시는 앵커인데 네. 이분이 앵커직을 내려놔야 한다라는 촉구글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왜 내려가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적폐라는 거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역사학자가 사관을 갖는 것은 당연하지만 교과서는 개인 저술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과서에 이념을 넣으려고 들면 논쟁은 끝이 없고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현재에서 과거를 보면 다툼은 필연적이지만 미래를 위해 역사를 보면 뜻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념을 줄이고 함께 미래지향적 가치를 발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영 사장은 퇴진을 했고 본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여전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또 사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출근을 해도 업무 지시는 거부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구태와 적폐의 상징인 황앵커가 계속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뉴스를 전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가를 좀 보면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목소리가 높아질 당시 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를 인터넷에 유출했다며 허위 왜곡 보도를 한 인물이고요. 아, 그걸 직접 하셨던 인물군요.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수차에 맞아 희생됐을 때도 경찰의 부검 시도를 옹호하며 여야 공방으로 치부하고 사안을 정치 쟁점으로 호도했던 자. 기억납니다. 제가 한창 KBS 볼 때 보도들이네요. 네, 그냥 뭐 적폐라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계속 확성기 노릇을 이어나가는 게 공영방송 메인 뉴스 앵커를 이어나가는 게 적절한가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황상무 앵커 아마 많은 분들이 얼굴을 알고 계실 거예요. KBS 뉴스는 아무리 그래도 시청률이 항상 제일 높고 또 지금 박근혜 정부 내내 이분이 앵커를 했어요. 굉장히 긴 시간 하고 있고. 그러게 아직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굉장히 직급이 높아요. 굉장히 직급이 높고 연배도 있는 선배급이라서 그동안 자리를 보존해왔지만 이제는 좀 힘들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황당한 얘기인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달 31일에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하나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관련해서. 제목은 미래에셋 박현주 해마다 여직원 골프대회에서 황제놀이라는 보도로 하나의 폭로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이 그동안 여직원들을 상대로 너무 이 기행을 벌여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을 동원해서 골프대회를 열고 장기자랑을 시키고 밤늦게까지 강제로 음주감으로 시키고 심지어 이런 장기자랑 골프대회 이런 거에서 심사를 해서 순위를 매기고 순위가 높으면 보상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보도를 냈는데 이게 지금 아시겠지만 저는 봤어요. 저는 뉴스타파를 주기적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봤는데 이게 물론 뉴스타파의 많은 보도들이 그렇지만 좋은 보도인데 굉장히 아마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굉장히 묻혔죠. 그런데 지금 미디어스에서 이거를 이 묻힌 상황을 좀 우리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보도를 또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 보도가 나온 바로 다음 날부터 미래에셋이 엄청나게 보도자료를 뿌려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지금 일단 의혹이 커지고 있는 보도자료는 뭐냐면은 1일날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느냐. 올해 미래에셋 대우는 지난해보다 50% 성장한 연결기준 세전이익 1조 원을 목표로 글로벌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다짐하는 자료예요. 이 보도자료를 본 금융권의 한 기자가 굉장히 당황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바로 전날에 이미 실적을 발표하는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근데 다음날 갑자기 바로 다음날 올해 실적 몇 부를 바로 또 발표를 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이런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보통 이렇게 미래에셋 그 대우 같은 경우에는 보도자료도 신년사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고 그냥 관계자 명의 멘트로 이렇게 하기 마련인데 일반적이었는데 그런 경우가 이번에는 보도자료로 박현주 회장의 발언도 포함이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이례적이었다. 그래서 보도자료가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지금 기자의 반응이 나온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그 보도자료들이 있습니다.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 박현주 회장이 이름을 딴 재단이죠. 미래에셋 박현주 재단은 다문화 가정의 이중 언어 교제를 지원했다. 해외 교환 장학생 4,500명을 돌파했다. 이런 보도자료를 내놨고, 미래에셋 생명은 꽃 나눔 봉사로 노인들에게 사랑을 전파했다는 보도자료를 또 제공했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박현주 회장이 배당금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또 배포하고, 상당히 수많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이 뭐냐, 뉴스타파의 박현주 회장 관련 폭로 보도를 밀어내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보도자료를 여러 개를 내면서 이런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실제로 뉴스타파 보도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이 미래에셋 그룹에서 낸 보도자료들이 상당수 보도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예. 아이고 참, 돈으로 어떻게 이렇게 다들 땜빵을 해보려고 하는, 언론을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일단 미래에셋 관계자는 밀어내기는 절대 아니다. 공시하고 나서 실적 관련 보도자료를 뿌렸더니 올해 목표는 얼마냐고 하도 물어보길래 문의가 와서 내가 뭐 보도자료 낸 것이다. 우리가. 그렇군요. 예, 이런 식으로 일단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믿어줄까요? 반론은 보장해야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한겨레 기사입니다. 상사 성희롱 문제 제기한 PD 2번 해고한 전남 CBS라는 박다혜 기자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 하나만 보면은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맨 처음 상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방송 CBS의 지역자치국이죠. 전남 CBS에서 수습을 뽑습니다. 이때 어떤 한 PD가 수습으로 지원을 하죠. 여성 PD가. 근데 5개월 동안, 그러니까 교육 1개월을 포함해서 5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맞춰요, 이분이. 근데 회사가 5개월이 되니까 이분한테만, 그러니까 여러 명 뭐 있었겠죠. 이분한테 채용 취소를 딱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나 왜? 내가 무슨 업무 중에 엄청 큰 실수를 했나? 아무리 따져봐도 자기가 했던 건 어떤 성희롱 당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것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5개월 동안은요, 이분은 거의 기본급이 한 70%, 그러니까 한 달에 84만 원 정도. 아휴. 그리고 교육 기간은 1개월 정도는 그 절반밖에 못 받고서 회사에서 일했어요. 예. 근데 그동안 이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전혀 감이 오는 게 없으니까 억울해서 채용 취소 확인서에 서명도 안 하고 설명도 못 듣고 하니까 이제 항의를 시작합니다. 근데 사측에서는 그냥 너는 채용 요건 부적합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리 수습 직원이라도 하고 해도, 그러니까 현재는 이게 수습 직원이라는 게 몇 개월 있다가 쓰다가 아닌 것 같으면 우리 결별해라는 어떤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사실상 수습 직원인 경우에도 해제 조건부 근로계약 체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가 업무적인 어떤 평가가 낮다던가 뭔가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그 객관적인 평가가 없다는 거죠. 그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직원 채팅방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체 여성이 물을 자기 몸에 끼얹는 영상을 이렇게 올려요. 그런 다음에 친구가 보내준 걸 잘못 올렸네? 그래서 아무튼 시원한 여름 보내는데 보탬이 되시길 하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밑에 사람은 뭐 경영국장 다른 사람은 시원하시겠습니다. 뭐 이러면서 딸랑딸랑을 하죠. 네. 그리고 이 분이 이렇게 사진을 동영상을 올리신 분이 평소 언행도 어떤 식이냐면 여성 직원들 앞에서 내 성기에 뭐가 났다. 왜 그러죠? 그리고 독서실에 오래 앉아 있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안 이쁘다. 피아노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들에게 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PD한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그런 굉장히 성희롱 언사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 PD분이 당시 문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도국장이 폭언, 욕설을 하면서 분위기를 못 맞춘다. 예민하게 군다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정규직 안 되고 싶냐? 야, 이거는 문제가 큰데요, 굉장히. 네, 그리고 뭐 다른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 웃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난 널 언제든지 자를 수 있다라고 아주 수시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PD분은 이게 나를 해고한
다른 것도 아닌 이것이 바로 나를 해고한 주요 요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복직투쟁을 벌입니다. 결과는 당연하게도 복직 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모두 인정합니다. 아, 다행이네요. 이거는 말도 안 돼. 부당해고고 복직을 시켜라라는 판정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다시 회사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또 한 번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뭐냐면 일단 이분이 복직할 무렵에 가해자인 그 윤 국장 그분한테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냐면 감봉 3개월 처분을 받고요. 특임국장이라는 자리로 이게 자리를 옮깁니다. 미묘하죠. 징계가 맞나요, 그게? 징계는 징계인데 미묘한 징계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복직하신 이 PD분은 다른 정규직 직원들하고 똑같이 어떤 계약서를 체결하냐면 연봉계약서, 근로계약서를 체결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2006년 뭐 5월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계약서인 거예요. 근데 이게 회사에서 이런 계약서를 굉장히 많이 체결을 해요. 정규직인데? 네, 정규직들한테도 이런 계약서를 많이 체결해요. 왜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느냐?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요. 아, 해고하려고? 문제 생기면? 문제 생겼을 때 해고할 수 있게. 네. 아니, 정규직이 기간을 명시하게 돼 있나? 근데 그렇게 계약서 체결하는 곳이 되게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 계약서 체결하는 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연봉계약직 연봉계약서 연봉계약직이라는 표현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계약직이네. 하는데 정규직들 다 그걸 계약서를 그렇게 써요. 문의만 정규직으로 해놓고 사실상 계약직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문서상으로는 네, 그게 아닌 거죠, 사실. 네. 그러면 사실 그 계약서를 체결을 하면 이 PD 입장에서는 내가 계약이 중간에 이번만 2턴만 하고 끝날 것이다라는 해지될 것이다라는 인상을 받기 어렵죠. 회사에서는 너 다 이번에 뭐 다시 돌아와봤자 다시 자를 거야라고 위협을 했지만 어쨌든 정규직들이 다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나한테만 이렇게 부당하게 이런 계약서를 체결하냐고 항의를 할 수는 없죠. 근데 실제 계약 기간이 만료되니까 회사가 딱 종료를 해버립니다. 아, 그러면 진호이가 부당해고라 그러니까 1년만 그죠. 하는 척만 한 거네 그럼? 그렇죠. 이런 계약서를 쓰는 관행을 이용해서 이분과의 계약을 그냥 또 끝내버린 거죠. 이거 진호위에서 그럼 또 신고하면 될 텐데요, 아마. 그래서 이진성 CBS 노조위원장의 말에 따르면요, 부당 해고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약서에 사규, 단협 및 관련 법규, 통상 관례에 따른다는 그 명시 내용이 있대요. 근데 요번 그 해고에는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부당해고를 인정했던 광주 진호위에서 그 전남 CBS에 대한 수시 근로 감독이 결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로 계약서부터 해고 과정까지 위법 사례가 있는지 다 확인하겠다라고 일단 밝힌 상태네요, 진호위에서. 치사하죠. 일단 뭐 진호위가 조사한다니까 다행이고. 근데 조사한다는데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솔직히 잘 안 드는 게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지금 근로기준법과 별개로 누구예요? 가해자가 했던 행위나 회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성희롱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르려고 정말 회사가 작정을 하면 어떻게든 자를 수 있어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남아있는 회사에서 자꾸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희롱 부분에 있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감봉 3개월. 아니 성희롱을 한 사람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징계를 안 하니까 그 사람 비호하느라고 오히려 아랫사람을 하는 거잖아요. 지적한. 그러니까 딱 우리의 그 서검사 사례랑 뭐 비슷하죠? 똑같은 거죠. 네. 전남 CBS. 저희가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작년에 선거 시기예요. KBS와 연합뉴스가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그 여론조사에서 그 표본 추출 지난 선거에서 지난 대선 때였죠. 기억납니다. 표본 추출이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막 나왔어요. 원래 8,000개 정도에서 이렇게 국번을 이렇게 돌리는데 60개만 했다라고 해서 왜냐면은 실제로 홈페이지에 그 여심이, 그러니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있는 홈페이지에 분명히 코리아 리서치에서 그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해서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했던 여론조사였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가 왜 의미가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처음으로
그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라고 하는 여론조사였었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KBS와 연합뉴스의 공동 여론조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자구도에서 안철수 후보는 36.8%, 문재인 후보는 32.7%였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안철수 후보는 17.1%포인트 올랐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오자 대결에서 안철수가 36.8%, 문재인 후보가 32.7%였다라고 해서 보수 언론에서 엄청나게 이 여론조사를 많이 보도했어요. 보통은 타사가 한 여론조사 그렇게 많이 가져다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코리아 리서치 의뢰한 그 내용을 보면은 어쩌고 하면서 오차 범위 내에서 4.1%포인트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신이 나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이 문제 제기를 제가 알기로는 김어준 씨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희도 보고서가 한번 나갔었어요. 네, 우리도 한번 했었고요. 일단은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당시에 저희 민원연 보고서로도 나왔었기 때문에요. 보고서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예, 그때 이 여론조사가 사실 저희도 보고서를 냈지만 굉장히 당시에 논란이 컸어요. 네. 예. 4월 9일자로 보도된 여론조사인데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른 여론조사 결과여서 상당히 파문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또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판세가 드디어 역전되는 건 아니냐 이런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날 4월 9일 날 지난해 4월 9일 날 나온 방송 보도에 나온 여론조사를 전부 다 비교했었어요. KBS, MBC, JTBC, TV조선, 리얼미터 5군데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근데 이 중에서 KBS와 TV조선에서만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앞지른 것으로 나왔어요. MBC, JTBC, 리얼미터는 아무도 보도를 안 해준 거지. 그러니까 MBC, JTBC,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KBS, TV조선만 그랬는데 특히 KBS의 여론조사 상당히 이상했던 겁니다. 여론조사 방식, 그 여심위에 공개된 여론조사 조사 방법을 봤더니 KBS만 굉장히 이상했던 거예요.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선 표본의 구축 방법에 이제 나오는 수치가 뭐냐면은 국번을 몇 개 사용했느냐입니다. 그래서 근데 KBS만 60개고 다른 데는 MBC 15,000개, JTBC 7,700개, 똑같은 결과가 나온 TV조선도 7,400개, 리얼미터 7,700개니까 상당히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5개의 여론조사 중에서 유일하게 유선 ARS를 사용한 그 여론조사는 또 리얼미터밖에 없었고 다른 데서는 유선 면접 방식을 택했습니다. 유선 면접은 뭐냐면은 유선상으로 전화를 걸어서 직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유선 ARS는 뭐냐면은 자동응답 방식이죠. 유선으로 전화가 가는데 자동응답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예. 유선 면접은 그 상담원이 직접 해주시는 거고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었고 그래서 그 국번이 너무 적었다는 부분이 역시 이때 당시에 KBS 여론조사에서 누가 봐도 이상하게 잘못 올렸거나 잘못 조사했거나거든요. 근데 이제 교사 결과는 잘못 올린 것처럼 애매하게 처리돼서 지금 여심위에서 1,500만 원 과태료 나올 때는 그렇게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국번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사 대상이 된 사람의 수도 가장 적어요. KBS가 3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면은 MBC가 5만 명, JTBC도 5만 명 가량 4만 8천 명이네요. TV조선이 2만 7천 명, TV조선이 제일 적긴 하네요.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24만 명이나 됩니다.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KBS와 TV조선이 비슷하게 3만 명 수준으로 가장 적은데 공교롭게도 이 두 방송사에서만 문재인 후보가 뒤처지는 걸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때 당시에 굉장히 논란이 컸던 게 비적격 비율이라고 있어요. 이 비적격 비율이 뭐냐면은 전화를 해서 무선이든 유선이든 전화를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는데 조사의 결과로 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뭐냐면 결번이거나 아니면은 이게 일반 시민이 아니라 기업체거나 그러니까 사업체 번호이거나 팩스 번호이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했는데 대상 지역이 아니거나
그 조사 대상 지역을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조사를 하는데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당연히 조사 결과로 치면 안 되죠. 그래서 비적격 비율도 표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KBS가 3만 명으로 표본 추출틀은 가장 적은 축에 속했는데 네. 비적격 비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표본이 작을수록 비적격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 커야 사람 수를 많이 해야 이렇게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적격 비율이 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24만 명으로 표본 추출틀이 가장 컸던 리얼미터도 무려 33%의 비적격 비율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24만 명 중에 3번에 한 번, 그러니까 전화 3번 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결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KBS는 3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비적격 비율이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상하다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MBC 41%, TV조선 60%, JTBC 13%인데 JTBC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비슷하게 적기는 하지만 표본 추출틀이 5만 명이기 때문에 네. KBS랑 비슷하게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주목할 점은 TV조선은 비슷한 수준으로 3만 명이거든요. 네. TV조선은 비적격 비율이 무려 60%예요. 그러니까 이게 표본 수가 작아지면요. 이렇게 비적격 비율이 높아지는 게 통상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KBS는 너무 이상하게 너무 낮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비판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KBS, TV조선의 그 여론조사 질문에도 많이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이때 당시에 여론조사가 뭘 많이 물어보냐면은 오자구도, 다자구도, 사자구도, 삼자구도, 양자구도를 물어봐요. 네네. 근데 이때 당시에 후보가 난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자구도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자구도 또는 양자구도로 물어보려면은 여론조사 하는 기관에서 질문지에 단일화가 가정돼 있다는 사실을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양자구도일 때는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될 경우에는 누구누구 배경을 다 설명해줘야 돼. 홍준표 불가능한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KBS는 안 해줬다는 게 문제로 지적이 됐습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요. KBS가 사자구도 질문을 한 다음에 양자구도 질문을 던지는데 사자구도 질문을 할 때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여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사자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올 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근데 양자구도 질문을 던질 때는 그냥 이렇게만 물어봐요.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는 양자구도로 치러질 경우에는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라고만 질문하는 겁니다. 가정이 없네. 네. 그러니까 사자구도로 할 때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전제가 들어가 있어요.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연대하는 거라는 전제를 알려주죠. 그런데 양자구도일 때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해야 된다는 걸 말을 안 해주고 안철수 후보도 누구누구와 단일화해야 된다는 걸 전혀 말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질문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지적이 됐었고 이때 당시에 TV조선도 비슷한 태도를 취했었고 네. MBC, JTBC, 리얼미터는 모두 단일화를 모든 질문에 다 전제를 해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최경영 기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전화번호부 가지고 뭐 하는 그 문제점 등 여론조사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문제점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여론조사 관련된 여러 그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여심이라는 곳이다. 그리고 여심이가 지금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번 지방선거 때도 여전히 저번과 비슷한 그런 혼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저희도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가 다가오고 하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이번 선거부터는 아마 여론조사가 그렇게 함부로 내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시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네. 이 KBS 논란뿐만 아니고 네. MBN도 한번 굉장히 이상한 여론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한 여론조사 결과는 오히려 보도하지 않고 KBS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건 리얼미터에 의뢰했는데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의뢰한 결과 문재인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오니까 그건 보도 안 하고 괜히 다른 데 거 막 중앙일보 이런 거 가져와서 보도하는 거야.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여론조사 업체들도 좀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단 좀 갈려가지고 저 불이익을 받았던 여태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굉장히 좀 편파적으로 심의를 했다라는 불만이 좀 쌓여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권익위가 좀 받아서 요거를 판단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뭐 여심위를 조사하던 뭐 뭘 하던 간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조금 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본 이후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해서 여심위를 좀 개선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아무튼 그 1,500만 원 과태료 그 딱 제목만 보고 아 과태료 나왔으니까 됐네라고만 생각했는데 결과가 정의롭게 서지 않는 상태의 과태료였다. 그리고 1,500만 원도 우리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센 것으로 보였지만은 사실상 굉장히 그게 별것 아닌 그 과태료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이 부분이 그냥 아마 여심위와 이 선거 여론조사 부분이 그냥 넘어가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서 박근혜 정부가 그 2016년 총선 당시에 진박 가련에게 여론조사를 부당하게 했어요. 이게 지금 조사 중이거든요. 이게 검찰 수사 중이에요. 자료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앞서 저희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국정원 특활비 5억 원을 들여서 작년 총선에서 진박 세력을 후보로 내기 위한 여론조사를 100여 차례 실시했다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의뢰한 업체마저도 부적절한 조사라면서 계약을 꺼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조사를 강행시킨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 여론조사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부당하게 치러졌다. 그리고 막 돈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 여론조사 업체들한테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진짜 여론조사에 대한 확실한 규정과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검찰 수사가 또 들어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그럼 대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겠다. 미확인 존재님께서 미디어 태극기 관련한 댓글은 아닌데요. 민원련 홈페이지 보고서에 캡처본 사진 좀 고쳐주세요. 손석희 내가 저번에 사장님 말한 거야? 캡처가 이상하게 되었어요. 홈페이지에 글 쓸 곳 없어서 여기 남겨요. 미탈 화이팅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사실 첫 번째 지적을 받고 고친 거거든요. 근데 손석희 앵커가 정말 눈을 겁나 깜빡여요. 그렇구나. 깜빡 해가지고 제가 진짜 캡처를 한 200번 했는데 제가 운이 안 좋았는지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자주 있는 실수입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일부러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할 시간도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급하게 캡처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근데 실제로 손석희 앵커가 가장 눈을 많이 깜빡이긴 합니다. 그리고 TV조선 앵커가 제일 눈을 항상 안 깜빡여요. 그래서 늘 극표정으로 찍히는데 가장 좋습니다. 그런 앵커가. 그 인상 좋게 눈 감은 표정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캡처에 장사 없다. 미령곰탱님께서 금요일 시사잡기까지 잘 들었다고. 우리나라 방송의 가이드라인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지금이라도 유관기관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보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욕을 먹고 있다고. 그 기사에 시사잡기 미디어 포커스 기사에 처장님이 욕하는 댓글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일상 다반사다 생각하고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생각한 수위의 말을 했으면 된 거고 아니면은 사과하면 되는 거라고. 근데 제가 제가 생각한 대로 했기 때문에 그날 끝나고 나서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그 제목 이야기를 좀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우조교 사건 같이 성폭력 사건이 성희롱 사건 이런 게 있을 때 이제 피해자의 이름으로 자꾸 사건을 이름 짓는 것, 선마을 성폭행 사건, 선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우조교 사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그게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계속 그렇게 했는데 그게 정말 부적절한 프레임 아닐까요?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했는데 그게 또 MBC에서도 그걸 똑같이 팩트체크인가요? MBC에서 하는 거 있죠. 새로 고침?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주말에. 그래서 애초에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 피해자 이름이 부각되는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정관용 씨는 참 어려운 것 같다. 이름 붙이는 게 왜냐하면 가해자가 이제 특정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유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늘 피해자는 완전히 특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자꾸 그렇게 가는 부분. 그러니까 이것이 좀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될지 우리가 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왜 뭐 유조선 사고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원칙이 있어서 피해를 준 그 당사자의 이름으로 반드시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양쪽의 인권을 다 지켜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지켜야 된다면 최소한 피해자 이름을 부각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아무튼 들었어요. 미령곰탱기에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트러스트노원님께서 언젠가부터 택시나 버스에서 이게 뭔 개짖는 소리들인가 싶은 라디오 방송이 나오면 그 채널을 검색하곤 합니다. 민원련 덕분이겠지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라디오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모두 미치기에 종편보다도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YTN은 라디오도 이상해요. 이거 진짜 근데 날카로운 지적인 게 라디오 정말 많이 들으세요. 맞아요. 근데 YTN은 정말 라디오도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출근하면서 보통 듣는 게 두 가지입니다. 뉴스공장이나 신율, YTN의 신율의 뭐시기가 있어요. 왜 들으세요? 그냥 YTN이 이상한가 안 한가. 그 방송 되게 이상하거든요. 그분부터가 이상. 그러니까 진행자가 워낙 근데 저 그걸 약간 감시하는 마음을 들어요. 이분은 완전 저쪽에 서 있구나. 자유한국당 스탠스구나라는 걸 몇 번 느끼면서 들어왔는데 역시나 이렇게 또. 근데 저희가 라디오까지 하기엔. 근데 YTN 라디오는 YTN TV하고 또 다른 회사라면서요? 네, 회사는 다르다고 하고요. 근데 뉴스는 YTN 뉴스를 가져다가 그대로 들려줘요. 그래서 파업도 뭐 할 수가 없는. 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조직이 다르다고, 법인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네. 어쨌든 간에 YTN이 저 중간중간에 뉴스도 많이 듣는데 아무튼 간에 신율 그 교수 방송을 좀 감시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레이니 칠세님이 올려주신 댓글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국민일보 만평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만평이 아니고 모두 다 본인이 올려주신 그 만평이 다 국민일보 만평이었다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만평 위주로 한번 분석을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금 만평에서 성희롱적인 그림을 그리는 식의 그런 만평들 되게 많거든요. 이게 자기네들은 다룬답시고 다루는데 오히려 또다시 성희롱을 하는 그런 식의 만평들이 많아서요. 이거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한번 나가야 될 정도던데요. 네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 시세님께서 이제 연합뉴스 앵커들에게 종군 기자로 그 연합뉴스 TV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더니 종군 기자로 일단 한번 보내보고 싶다. 와, 이게 전쟁이 진짜 기가 막힌 댓글인 게 제가 사실 보고서에다가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쓰려고 했냐면 이 연합뉴스 TV의 보도를 보고 있자니 연합뉴스 TV 기자들은 당장 내일이라도 종군 기자로 나갈 것 같다라고 쓰려다 말았거든요. 그랬어요? 너무 깝치는 것 같아서 안 썼는데. 썼어도 내가 또 날렸을 때 전쟁이 정말 어떤 건지 일단 한번 경험해봐야 이런 의제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무서운 것인지 느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김에 최근에도 계속 논란이에요. 사실 이 미국의 대북 전략이 코피 전략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 코피가 말 그대로 우리가 아는 그 코피예요. 저 블러디 노우즈라 그래서 이게 이제 제한적 선제 타격론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백악관에서도 그런 거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논의 안 했다 입장 발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선제 타격론이 함부로 보도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연합뉴스 TV가 지난주에 얼마나 난리를 쳤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기억이 납니다. 444046님이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 주말 잘 보내시라고. 이건 너무 오래된 댓글이네요. 읽고 보니까. 아니지 주말 잘 보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그래도 잘 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오늘 또 열심히 모니터를 해야 내일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이제 다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